이번에 모신 연사분은요. 오, 그분이 오세요? 진짜요? 진짜요? 네, 진짜. 어느 대학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볼 수 없었던 압도적인 연사 라인업.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입학생 모집을 시작합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마이클 샌델 교수부터 의학, 저속 노화로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정희원 교수, 기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읽어내는 오태민 작가, 역사, 언더스탠딩, 위대한 문명사 시리즈로 한국의 길을 보여준 김태유 교수, 창의, 시공간을 넘는 상상력으로 세상을 그리는 베르나르 베르베르 작가, 정치, 민주주의에 대한 끝없는 질문을 던지는 김누리 교수 등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 17명이 위즈덤 칼리지 2026학년도 연사로 함께합니다. 그리고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부터 월스트리트 금융 전문가들의 인사이트를 매일 받아볼 수 있는 GIN 1개월 이용권까지 30만원 상당의 혜택이 쏟아집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지금 등록하세요. 젠슨 왕도 사실 승부수를 던진 거죠. 한국을 파트너로 하는 것이 미래에 훨씬 좋겠다. 지금 어쨌든 우리를 선택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 네. 우리나라의 일종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가면 제가 그래서 그 깐부치킨 회동을 도원결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네요. 세 명이. 예, 진짜로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중국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제조업 역량을 계속 키우면 미국의 의도대로 안 갈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인 국가가 거의 150개예요. 200개 네. 나라 중에. 네. 미국이 제1 무역 파트너인 나라가 50개가 안 돼요. 이게 월드뱅크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훨씬 경제적 연계성이 강한 거예요. 신라의 문인 최치원이 당나라 유학했잖아요. 네,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주석이 이재명 대통령의 그 한시에 화답을 할 때 이 최치원의 시로 돛을 달아 바다에 나가니 긴 바람이 말릴 나간다. 그러면 이제 한중이 힘을 합치면 훨씬 멀리 갈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 관계 새로운 출발점에 섰다. 우리 언론이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복잡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샤오미부터 여쭤볼까요? 통신보안대나 대통령이 했고, 여기서 이제 백도어라는 아주 예민한 단어가 네, 시진핑 네. 주석의 입에서 나왔어요. 백도어 되는지 봐. 얼핏 보면 주변에 누가 듣는가, 훔쳐 듣는가 봐. 이렇게 들리기도 하지만, 물론 중의적 표현이겠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예민한 표현이잖아요. 실제로 그 화웨이 제재가 화웨이라는 회사가 1987년에 만들어졌는데 네. 민간 회사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인민해방군과 관계가 있고 군사과학기술을 다루기 위해서 국유기업 형태로 실제로는 민간이지만 그래요? 실제로는 네. 민간이지만 거의 국가가 통제하는 형태로 됐고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핸드폰을 만들고 여러 가지를 만들면서 이제 스파이 칩을 심는 거죠. 그러면 그게 미국 시장에 진출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쓰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제재가 시작이 된 거거든요. 10년 가까이 되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미 의회에서 움직인 게 2010년부터고 네. 이제 저거 좀 이상하다라고 관심을 갖고 있기는 훨씬 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 스파이 칩을 우리가 이제 백도어라고 하는데 이 백도어에 대해서 약간 중국은 그것 때문에 미중이 미국의 네. 중국 견제가 시작이 됐으니까 민감할 수 있거든요. 글쎄 어떤 뜻을 갖고 얘기했는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사실 시 주석 입장에서는 좀 놀랬을 거예요.
백도어 얘기를 해. 여기서 통신 보안 얘기를. 백도어는 사실은 시 주석이 얘기한 거죠. 너무 네. 스트레스를 받아서 많이 알고 있었는데. 네. 아니 근데 통신 보안이라는 건 혹시 아주 쉽게 직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휴대폰 써도 안전해라는 그렇죠. 뜻이잖아요. 예, 그런 거죠. 네, 물론 근데, 농담이지만. 예, 예. 네. 근데 시 주석이 또 잘 받았어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다 어느 정도 문제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았는데 저는 그 얘기 나오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은. 조마조마. 예, 조마조마한 마음이 있었어요. 혹시 지금 이제 잘 풀어보겠다고 왔는데 뭐 그게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겠지만 우리 네. 보통 그러잖아요. 야, 이거 안전한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뭐 일종의 해프닝으로 그러나 이제 시 주석이 그 부분을 웃으면서 잘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실시간 댓글에 스파이 사연하고 있는데 교수님 스파이가 그 미국의 유명한 우리 그 아주 대표적인 ETF 중에 하나 스파이가 있거든요. 약자가 그렇군요. 지금 뭐 스파이 QQQM 샀어요 하고 있네. 우리 실시간 댓글에서요. 핵잠수 한번 더 여쭤볼까요? 자, 아무래도 시진핑 주석은 한한령도 그렇고 좋은 분위기로 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잘해보자 이런 분위기.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 우리가 뭐 굳이 중국과 우리가 지금 뭐 미국 쪽으로 좀 가야 할 위치지만, 네. 그런 가운데 불과 하루 이틀 남겨놓고 한중회담 하기 전에 미국이 핵 추진 잠수함을 한국에 허용하는 승인하는 네. 우리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승인하는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시유서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과거 우리 입장에서는 사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이것도 불안했거든요. 네, 네. 네. 이때 시 주석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기본적으로 그 중국은 적어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적어도 이쪽 지역에서는 핵잠함을 뭐 인도도 있지만 네. 뭐 핵잠함 갖고 있는 데가 6개 나라밖에 없으니까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인도밖에 없으니까 인도도 딱 한 척 있습니다. 딱 한 척 네. 있고 결국은 이게 사실 그 바다를 지배하는 아주 핵심이죠. 항공모함은 노출이 돼 있지만 잠수함은 바다 밑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잠수함이 해상 전력의 총하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예전부터 핵잠함을 갖고 싶었죠. 왜냐하면 우리는 삼면이 바다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도를 네, 했는데 네. 한미 뭐 원자력 협정도 걸려 있고 그다음에 NPT나 IAEA가 사찰받아라. 원래 그때 추진하다 들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런 것 때문에 못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모두 발언, 한미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아주 전략적으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3,500억 불이라는 총액 베이스를 가지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그 안에가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가 아시아 순방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한국 거쳐서 내가 원래 받아내기로 한 거 다 받아왔다. 이거를 가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되돌리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면 이 기회에 총액 베이스를 맞춰주면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한번 얘기하자. 그래서 아주 작심하고 전략적으로 발언을 한 거죠. 네. 그런데 의외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케이.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비 줄이고 이러는데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한 10년, 뭐 15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예를 들면 호주에 지금 핵잠수함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주기로 했죠. 네, 그게 이제 2040년까지 가는 겁니다. 2040년까지 주겠다. 2040년이 돼야 완성이 돼요. 네. 그리고 네. 잠수함은 사실은 4개가 한 세트입니다. 왜냐하면 쉴 때 다른 게 움직여야 되고 이동도 해야 되고 또 수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한 대만 딸랑 갖고 있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4개 정도가 있어야 돌아가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도 뭐 4척 건조한다. 우리 국방부 장관도 한 4척 정도 있으면 좋겠다고 한 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예, 이게 있어야 네. 같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반응이 그 다음 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반응이 나왔는데 비확산, 한미는 핵 비확산의 의무를 잘 지키고 이게 다르게 이 안정을 위협하면 안 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무슨 말이 있냐면 이 방어성 무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 이게 뭐 또
각국의 아시아 지역의 각국의 자주국방 움직임에서 피치 못할 거 아니냐라는 묘한 뉘앙스를 또 남겼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일부는 저거는 괜찮다는 뜻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근데 이제 결국은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모두 발언에서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뜻을 물어보지 않았겠어요? 네. 그랬을 때 우리는 저거는 핵 잠수함. 우리가 보통 핵 잠수함이라고 그러면 SSBN이라고 그래서 이건 핵무기를 탑재하는 잠수함이고 우리가 지금 하는 건 SSN이라고 그래서 연료만 핵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진 잠수함.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입니다. 그래서 네. 원잠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요. 핵잠이 아니고 그 표현이 더 원자력 추진이니까 그걸 설명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원자력으로 기존의 디젤 엔진을 대체하겠다는 뜻이지 이거를 우리가 뭐 핵무기를 만든다거나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는 NPT IAEA 그러니까 핵확산 방지 조약과 IAEA의 사찰을 받으면서 이걸 할 거니까 이걸 군사적으로 전용하기는 쉽지 않다. 그냥 NPT 범주에서 동력으로만 쓰는 거기 때문에 핵확산에도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고 네. 또 하나는 이거 방어성 무기 아니냐. 우리도 우리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자주국방의 차원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뭐 곤란하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럼 네. 시 주석이 유의하겠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 나중에 나온 얘기는 유의하겠다. 내가 당신들 말을 잘 알겠고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사실은. 네, 네. 근데 생각보다 세게 반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위를 좀 조절했다고 할까요? 네.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핵 연료를 쓰겠다고 하는데 지금 북한도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핵잠을 건조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북한은 NPT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IAEA 사찰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핵확산 방지 조약이나 국제 원자력 기구의 어떤 조사도 거부하면서 불법으로 핵을 개발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침묵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통제 하에서 핵을 연료로 쓰겠다고 하는 거를 몰아붙이면 그거는 매우 이중적인 잣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게 못 나오는 거고. 그러나 중국은 불편하죠. 왜 불편하냐 하면 만약에 한국이 핵 잠함을 갖게 돼서 원자력 잠함을 갖게 돼서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그러면 중국의 우위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중국의 이 소위 해상 전력에서의 네. 우위가 사라지게 되고 한국이 갖게 되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도 좀 네. 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한미일이 만약에 핵잠함을 다 갖고 있고 저 밑에 호주까지 원잠을 갖게 되면 중국의 핵심 이익을 저해할 거다라는 게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거기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유의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원료만 달라고 그랬는데 건조를 미국에서 해. 또 이래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 조선소에서.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그 이제 조선소에서 건조를 하고 하면 수리도 해야 되고 뭐 우리도 이제 핵잠 기술을 일부는 습득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미국 잠수함도 거기 와서 수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리고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러면 한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미국의 무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물론 이제 급하게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또 미국에서 넘어야 될 허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문제도 있고 또 미국 내부에서 핵 확산을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강력한 세력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넘어가야 되고 또 의회를 넘어가야 되잖아요. 어쨌든 이게 행정명령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어떻게 만들어갈지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거지만 어쨌든 한국 입장에서는 이 미국과의 협력 또는 미국으로부터 해결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 사실 우리가 러시아 연료를 지금 일부는 쓰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으로부터 그걸 받는다는 거는 주변에 한미의 협력 이런 거를 또 알릴 수도 있고 아시아 네. 지역에서 적어도 우리가 그런 움직임을 갈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그런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지적 어떻습니까? 우리 이 핵 추진 잠수함 확보 기사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직관적으로 제일 먼저 우려했던 건 물론 일단 확보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이 다수가 그래도 이 기술은 일단 확보하는 게 나아. 지금 상황이 워낙 그렇죠. 지정학적으로 좀 안 좋게 흘러가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중국의 영향력, 특히 태평양 전선에서 전략적으로 미국이 우리나 일본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무장을 하면 일단 미국 전력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태평양 함대는. 그러면 아주 쉬운 표현으로 너희가 일단 막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입장에서 이용당하는 게 되니까 이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분히 그럴 가능성 또는 물론 이제 그게 앞으로 적어도 이 핵 원잠이 건조되려면 한 10년 걸린다고 네. 하고 우리가 연료만 받으면 한 7, 8년 안에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미국이 하고 싶은 행동을 하는데 같이 가자 그러면 같이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북극 항로 개척하는데 좀 같이 가죠. 이러면은 안 돼.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도 네. 필요하고 그런 면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이 유의한다라는 표현이 아마 그런 거예요. 이게 어디까지 확장이 되는지. 우리는 단순 연료로만 쓰겠다고 했는데 중국이 볼 때는 한국의 핵 잠재력이 강화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의 견제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게 어떤 형태로 발전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한중간에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한국의 입장은 봐라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데 쟤네도 핵잠을 갖는다는데 이 사실은 뭐 수십 몇백 미터 밑에서 미사일을 쏘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북한도 SLBM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한국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위협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부분을 해결하려면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 뭐 상쇄되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잡아야 되는데 현재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주국방에 대해서 우리도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뭐 북한이 핵 가진 게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그게 갑자기 뭐 그걸 가지고 하는 거는 혹시 너희 미국이랑 같은 편 돼서 또는 일본이랑 같은 편 돼서 우리를 네.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데 그거는 이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잘 만들어가느냐에 또 좀 달려 있죠. GPU 에이펙 정리하는 거니까요. GPU를 젠순왕이 와서 그 깐부치킨 그날 그 술값은 이재명 대통령이 내야 한다고. 아니 공약에 5만 개 한다고 해가지고 야당에서 5만 개 GPU 5만 개를 어떻게 확보하냐 이랬는데 갑자기 GPU 만드는 회사 사장님이 오셔갖고 26만 개 줄게요 했으니까 그 치맥값은 이재명 대통령이 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걸 바라보는 중국의 시선, 시진핑 주석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네, 실제로 지금 GPU 전쟁이잖아요. 네. 그게 돈 준다고 사는 게 아니고, 뭐 우리도 2030년까지 26만 장이 오는 건데, 사실은 GPU라는 게 제조업 생태계를 완전히 혁신할 수 있는 그런 소위 제조업 고속도로망이거든요. 아주 쉽게 네. 얘기하면. 한국이 지금 계속해서 중국의 제조력에서 밀리고 있고 네. 사실은 통계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의 제조업 역량이 5위더라고요. 그럼 상당히 높은 건데 지금 중국이 AI 이 제조업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저 GPU를 가지고 제조업 혁신을 이룰 수 있다면 또 다른 경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야, 한국이 26만 장을 확보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그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온갖 거를 다 해볼 수 있고 네. 그래서 다시 여기저기 다 갖다 붙일 수 있죠. 실제로 네. 또 쓸 수 있고 그런 거니까 한국의 경쟁력은 이번 기회로 또 한 번 소위 제조 경쟁력이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약간 경계의 눈초리로 한국을 볼 수밖에 없다. 물론 모든 분야에서 그럴 수는 없지만요. 다만 중국이 더 걱정하는 거는 야, 이게 한국이 반도체도 막강한데 저것까지 오면 날개를 달 수 있지 않겠느냐에 대한 우려가 당연히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고 지금 BYD 같은 데가 전기차 시장에서 사실 세계 최강의 지금 자리를 시장 하고 점유율이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도 삼성전자지만 실물 피지컬이라는 차원에서 현대차가 지금 조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전기차라든가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경쟁자를 만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매우 경계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이번에 에이펙에서 오히려 뭐 수많은 중요한 정상간 회담이 있었지만 오히려 젠슨왕이 와서 우리한테 이거 주기로 한다는 게 단순히 준다는 걸 떠나서 젠슨왕이 우리랑 이제 그 친구도 바쁘죠. 왜냐하면 지금 다른 빅테크 업체들이 그렇죠. 네. 스스로 다 자기들 각자가 GPU 한다니까 한국이라는 HBM 만드는 고객은 꽉 잡고 싶을 거고 그걸 떠나서 야, 이렇게 큰 손이 사실상 우리 선택해 준 거거든요. 우리랑 같이 가자. 너희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국은 진짜 A백이나 H백 제가 요즘 수출 규제를 구체적으로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쓸만한 건 하나도 아예 그렇죠. 못 네. 주면서 저기는 퍼준단 말이에요. 참 시진핑 입장에서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네. 기술 자립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 그렇죠. 하는데 네. 한계가 있죠. 그런데 당연히 우리나라한테 26만 장을 준다. 근데 그냥 공짜로 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거니까. 자기들 거 팔면서 네, 그렇죠. 생색은 굉장히 나는데. 근데 사실은 그 GPU를 기반으로 네. 한국의 제조업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로서는 좋은 건데 젠슨왕도 사실 승부수를 던진 거죠. 한국을 파트너로 하는 것이 미래에 훨씬 좋겠다. 지금 SK에서 HBM2, 뭐 HBM4 이걸 하고 있는데 네. 삼성하고도 지금 얘기가 잘 됐잖아요. 삼성이 거의 따라 붙었다는 그러면 거 아니에요? 네. 사실 젠슨왕 입장에서도 SK에서만 혼자 한 군데서 공급받으면 그 가격 경쟁력 면에서도 안 되니까 또 파트너를 하나 세우는 게 좋고 그래서 매우 비즈니스적인 접근이잖아요. 네. 다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젠슨왕이 택한 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그나마 그렇게 뭐 선택을 받았다 그러면 좀 어폐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를 선택하는 데는 우리나라의 디지털 환경, 네. 우리나라의 일종의 경쟁력 있는 제조업, 역량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가면 제가 그래서 그 깐부치킨 회동을 도원결의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네요. 세 명이. 진짜로 네. 그런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면 새로운 생태계가 AI 생태계가 구성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젠슨왕 입장에서는 다른 데도 이 GPU를 개발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강력한 제조업 역량을 가지고 있고 실험해 볼 수 있는 한국과 잡아서 앞으로 계속 자기네 시스템으로 가겠다라는 그렇죠. 욕심 때문에 네, 우리를 네. 잡은 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내가 이번에 화끈하게 밀어줄 테니까 딴 데 눈 돌리지 마. 그렇습니다. 이런 사인 아니에요. 네. 중국은 이걸 좀 여쭤봐야겠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지금 이제 지정학적으로 미국한테 아무래도 한 발짝이라도 더 가야 할 상황인데 중국이 뭐 좀 성의 표시를 확실하게 해주면
우리 지금 지난해 말부터 무비자 입국도 했고, 물론 상호주의지만 중국이 그렇게 하니까 한 거지만, 한한령 같은 것도 이번에 뭐 JYP한테 와서 공연해라고 했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살짝 이렇게 떠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 너희한테 지금 조금씩 풀어줄 거야. 근데 이럴 때 경쟁이라도 하듯이 한국과의 특히 K 컨텐츠에 대해서 화끈하게 풀어주면 중국이 잃는 게 뭐 있죠? 이 대국이? 글쎄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하고 문화로 경쟁해서 뭐 크게 얻겠다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사회주의 권위국가이 네.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는데요. 실제로 시진핑 같은 케이스는 민족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중국의 힘으로 중국의 길을 이게 다 사실은 다 방식으로 원래 우리 가겠다. 거였어. 네. 뭐 이런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세계를 다른 나라한테 뺏기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류라는 것 자체에 그 중국의 젊은이들이 너무 빠져들고 그래서 문화적으로 중국 거를 잃어버리고 이러는 것들은 좋지 않다. 사실은 베트남 같은 데는 옛날에 베트남도 한류 금지령 비슷한 거를 한 적이 네,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걸 세게 못 하는 거죠. 게다가 한알령을 우리는 계속 그전 정부도 뭐 풀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중국은 한알령을 내린 적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물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공연 못하게 하고 뭐 우리 그렇죠. 영화도 안 틀어주는데 한한령이 맞죠. 그러니까 실제로 시주석이 이렇게 온 거는 그리고 와서 공연도 봤거든요. 같이.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내가 밑에다가 사인을 준 거다. 그러니까 네. 너무 급하게 막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라는 이제 우회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그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상이 갖는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특히 네.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게 더 강하거든요. 그럼 내가 갔기 때문에 이제 내 밑에 소위 그 고위 관료들 그렇구나. 그리고 밑에서 눈치 보는 관료들이 중국의 위에 눈치를 보고 있는 네. 지방 정부들 기업들한테도 공간을 조금 열어주는 거다. 그러면서 지켜보자.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한알령 같은 경우도 이제 알게 모르게 제가 이런 표현을 듭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금지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뭐 하다가 요새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운동하고 그럽니다. 요새 같이 바쁜데 골프 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골프 금지령이죠, 그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뭐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그다음에 나중에 뭐 요새 운동도 좀 하세요. 시간이 없어. 건강 좀 챙기셔야지 하세요. 그러면 그게 해제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중국식 그게 무슨 스타일이 대통령령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중국식 스타일이라는 게 약간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도 이게 뭐 요번에 공동선언문도 없었고 네. 또 이 그 기자회견도 없으니까 뭐 빈손이다. 근데 그렇지는 않고 이제 이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좀 만회하려고 중국도 7개의 MOU를 맺었잖아요. MOU는 네. 말 그대로 의향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데 좀 관심을 갖자라는 거니까. 그리고 이 뭐 합동 공연을 좀 해보자 그러니까 자기가 대답한 게 아니고 왕이부장을 불러서 검토를 좀 한번 해봐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그런 우호적인 그런 네. 제스처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럼 그걸 보고 풀어가는 거니까 지금까지 사드담 이후에 지금 올해 9년째입니다. 그 경색돼 있는 부분들이 그래도 시주석의 방안으로 인해서 조금 뭐 완전히 이렇게 우리 용산 대통령실 말대로 안보실 말대로 완전한 복원 저는 그 말을 듣고 그럼 옛날에로 돌아가는 게 한중 관계가 어떠했지? 그때도 똑같은 구조적 문제가 있었어요. 한미동맹, 북핵, 사드 이전에도 다 있었어요. 그럼 거기로 돌아가자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이런 물꼬를 텄기 때문에 네. 이제 이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포인트지. 시주석 왔으니까 이제 뭐 모든 게 해결이 될 거야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매우 천진난만한 생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짜로. 네. 교수님 설명 듣고 있으면 정말 정리가 쫙 됩니다. 정리가 쫙 돼. 중국이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이제 200억, 이번에 정리해가지고 200억 달러씩 10년간 투자하기로 했는데, 네. 현금만요. 네. 중국이 2001년에 이제 WTO 들어와서, 우리가 얼마나 흑자를 받나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교수님도 잘 아시잖아요. 200억, 매년 2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 맞습니다. 흑자액이. 네. 그죠? 네. 우리가 지금 미국한테 200억 달러씩 뜯긴다는 표현은 과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진짜 이건, 우리가 식당으로 따지면 단골 손님 중에 단골 손님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게 참 이제 미국과 중국이 진짜로 갈라선다면, 갈라서는 척만할지, 우리 스탠스가 중요한 상황에서 오늘 중앙일보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미경중이 아니고 안미경미중이다. 네, 네. 야, 저도 탁월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탁월한 표현. 네. 그렇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가지고 계속 압박을 하고 있고, 우리 이 대통령이 1차 한미 정상회담 가서 이제 CSI에서 전략연구소에 가서 안미경중을 포기하겠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니 경제를 우리가 끊겠다는 거야? 그런 뜻은 아니죠. 사실 안미경중 같은 기존의 프레임만 가지고서는 하기가 어렵다라는 뜻이니까 그게 네. 꼭 경제만 뿐만이 아니고 안보 쪽도 그런 거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완전히 디커플링 하는 거는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이 경쟁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전략 경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미소의 경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이제 이념, 이데올로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군사력 경쟁이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지금 중국이 구소련처럼 이 군사력이 뭐 비슷하게 이렇게 따라오지는 못했지만 지금 계속 크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뭘 갖고 있냐면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경제력, 우리가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공급망에서 중국이 한 40%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 제1의 제조업 국가다. 이렇다면 이게 디커플링 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제 협상도 하고 타코가 중국한테도 될 수밖에 없는, 네. 그리고 완전히 소위 히토리오 이것도 하는 그 유예를 뭐 새로 없던 걸로 하는 게 아니고 1년씩 연장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칼자루는 중국한테 있는 거예요. 물론 네. 베센트 장관이 중국이 미국한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 한 2년 정도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길어야 2년 그거 버티면 된다 라는 의미도 사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한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이제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중국하고 끊기가 어렵고, 그러면은 안미 경미중 되는데, 그렇게 하면 미중사에서 고민하는 것처럼 되니까 저는 안미 경세를 하자. 그게 무슨 경제는 세계화. 네. 안미 경세. 원래 네. 그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잖아요. 네. 미중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은 세계랑 하는 게 훨씬 더 크다. 당연히 미중이 분리되지 않고 한국의 여전히 제1교역국은 중국이고, 또 미국과는 안보적인 차원에서 동맹관계로 얽혀 있고, 그러니까 둘 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거는 네. 뭐 미국도 잘 알고 있고 중국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뭐 선택을 늘 강요받고 있는데, 선택을 해서 가능하면 하면 되죠. 근데 선택을 한다고 해결이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설득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게 경쟁력이죠. 이제 그런 그럼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드는 거. 네. 축구할 때 왜 전방 공격수 때 공격할 수 있는 공간 만드는 능력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교를 할 때 우리가 어느 나라와 가까워져야 한다면 가까이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나라랑 멀어져야 한다면 이쪽 나라와 가까이 가고 저쪽 나라랑 덜 멀어지는 게 이게 그렇죠. 외교의 기술이죠. 이게 외교의 네, 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냥 절로 가는 건 뭐 누가
어렵나요? 우리 실시간 댓글에 트럼프는 왜 중국에 돈 달라고 안 해요? 이거 교수님이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그럴 분위기가 안 되는. 예, 수조 달러를 미국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아니 제일 큰 무역 흑자국가 때는 왜 말을 못해?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걸린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히토류라는 유효한 카드가 네. 일단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알았잖아요. 사실 4월에 1차적으로 이 소위 무역 제재가 들어왔을 때 5월 달에 그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미국이 움찔하더라. 이 카드가 통한다. 네. 그게 이제 영원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히토류라는 거가 중국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하지가 않은데 일단 미국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말레이시아하고도 히토류 동맹을 맺고 일본 가서도 뭐 히토류 얘기하고 호주하고도 히토류 동맹을 맺고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준비를 하고 있죠. 근데 금방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아킬레스건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국한테 세게 못 하는 거죠. 그거를 또 중국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9월 21일 날 미국의 반도체가 중국에 가면 안 된다고 반도체 제재를 하니까 10월 9일 날 그 전보다 강화된 히토류 통제안을 발표를 한 거예요. 네, 그런데 그거는 지금까지의 그 소위 대응 원칙을 깼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저쪽에서 100을 오면 우리도 100으로 맞았는데 101은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10월 9일에 한 히토류 통제 조치는 미국이 공격한 것보다 더 센 공격. 그걸 처음으로 한 겁니다. 예, 네. 더 세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히토류 통제보다 오히려 5가지 중히토류, 그러니까 히토류도 더 미국이 필요로 한 게 무거운 히토류거든요. 네. 그 부분까지 통제를 더 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우회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0.1%라도 중국 히토류가 섞였거나 중국의 정제 기술이 들어간 거를 다른 나라에 갈 때는 중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허가제입니다. 이렇게 지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이 큰일 났거든요. 그래서 이 유효한 카드, 그러니까 10월 9일 날 이걸 하면서 아마 미국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나올까? 물론 이제 10월 31일, 11월 1일에 에이펙이 열리고 그걸 계기로 미중이 만나게 돼 있으니까 서로 이제 기싸움을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를 중국은 느꼈고, 이번에 전체 흐름에서 보시면 아시지만 미국의 카드가 그다지 강력한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으셨을 거예요. 상대적으로 중국은 더 좀 강력한 것 같다. 네. 히토류 때문에. 물론 이제 그거는 그 단순한 것만 놓고 보면 그런데, 사실 우리가 미국의 어떤 흐름이라는 거, 미국이 깔아놓은 국제 이 시스템, 이거에 지금 거의 모든 국가가 오리엔트 돼 있잖아요. 제가 이런 이제 좋은 표현은 아닌데, 중국의 교수들도 승진하려면 SSCI를 써야 돼요. 그런데 미국 욕하는 SSCI를 쓰면 선택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바로 패권이에요. 참 그 아이러니하죠. 네. 평소에 미국 때문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미국에다가 글을 내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런 시스템이 뭐 수만 개가 있겠죠. 국제 금융 체계, 무역 체계, 그렇죠. 분업 체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일시에 깰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다른 나라보다 훨씬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게 바로 히토류라든가 강력한 제조업 역량이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아시지만 엊그저께 그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뭐 AI 시장을 누가 지배하는가 보면은 중국계, 미국의 화교들. 사실은 빅테크 업체 워낙 많거든요. 60% 이상이 AI가, 물론 이제 뭐 대만계도 있고 중국계도 있고 미국계도 있고 막 그렇지만 이게 벌써 이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이
그전에는 미국 유학생 안 받겠다. 이게 중국 유학생 안 받겠다. 정보 빼가고 그러니까. 근데 뭐 60만 명 받아야겠다.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만큼 중국이 기본적으로 그런 분야에서는 성장한 부분이 있다. 네. 그 부분을 이제 미국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잘못 중국한테 큰 소리를 치면 중국은 사회주의적 속성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우리를 괴롭힌다. 좀 참고 버텨보자. 그러면 중국은 참을 수 있습니다. 버티는데 세계 최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기초가 없이 되면 대항하기가 어려운데 제조업 기반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만들어 쓸 수 있으니까. 옛날과 달라졌다 우리가 이걸 얘기하는 거죠. 트럼프 1기 4년도 버텼고 바이든의 핀셋 공격도 버텼고 지금 트럼프 2기 들어서도 우리가 잘하고 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도 지난 1기 때 한 20%였다면 지금 10%밖에 안 된다. 네. 11%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느낌이 중국의 전체 수출량에서 대미 수출이 20%야. 아우 그거 없이는 큰일 나겠는데 이렇게는. 지금 10%, 11%라고 말씀. 그거는 좀 힘들겠지만 버틸 수도 있겠다. 아니 그렇죠. 아시아에 팔고 동남아에 팔고 유럽에 팔고 중동에 팔면 또 중남미도 있고. 실제로 3, 4분기 통계 이제까지 보면 올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3.4%인가 줄었어요. 네. 그 관세 영향 이런 것 때문에. 네. 근데 전체 수출량은 8%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당히 상쇄를 했다는 거죠. 수출선을 다변화해가지고. 네. 그게 뭐 안정적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지만 중국은 그렇게 지금 이거를 버티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버티고 있다. 네. 우리도 이 험한 판을 지난달에 무역 사상 최고 나왔잖아요. 우리도 결국 미국의 수출량은 줄었는데 우리도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이 질문 드리고 중일 정상회담 좀 여쭤볼게요. 그래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새로운 공급망이나 지정학적인 니편, 내편을 가리는 방향이 결국은 지구를 양쪽으로 나눠서 장사든 뭐 관계든 그렇게 가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만약에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시진핑 주석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실제로 지금 이제 학계에서도 그렇고 이 흘러가는 추세를 보면 미국 중심의 공급망과 중국 중심의 공급망 이렇게 양분될 거다. 네. 이제 이런 시각도 있고 그게 미중 간의 관계나 그 밑에 하부 분업 구조로 봐서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시각도 있고 이제 복잡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미국이 소위 관세 제국주의에 가까운 관세 전쟁을 한다면 네.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는 미국 쪽으로 가기가 어렵지 않느냐라는 시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꼭 뭐 시진핑 주석의 개인 생각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미국이 갖고 있지 못하는 제조업 역량을 계속 키우면 미국의 의도대로 안 갈 거다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이제 반분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네. 이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진영화 논리인데 그렇게 가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워낙 초고속 그 연결망으로 얽혀 있고 그래서 과거와 같이 뭐 농경시대 농업에서 산업화 뭐 이런 식의 썼던 관세 제일주의, 관세 제국주의를 가지고는 그런 게 좀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사실은 지금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월드뱅크 통계입니다. 중국이 제1 무역 파트너인 국가가 거의 150개예요. 200개 네, 나라 중에. 네. 미국이 미국이 제1 무역 파트너인 나라가 50개가 안 돼요. 이게 월드뱅크 통계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과 훨씬 경제적 연계성이 강한 거예요. 예를 들면 파는 거,
이거는 미국이 원래 7, 80%가 소비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사는데 이게 제조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하셨다시피 뭐 중국에서 한 매년 뭐 몇백억씩 흑자가 났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세히 살펴보면 그 중에 한 80%는 중간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판 걸 가지고 그걸 완성품을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으로 수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무역 관계가 약해지거나 중국의 소위 대외 무역액이 줄면 우리의 대중 수출도 상대적으로 중간재나 이런 부분이 줄 수밖에 없는 네.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갑자기 깨지겠느냐라는 데 대해서 중국도 일종의 네. 뭐 믿음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산업 클러스터가 형성이 돼 있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흐름을 구축했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울 수 있는 과학기술만 있다면 모든 게 지금 원천기술 이런 게 미국에서 왔기 때문에 압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시진핑이 강조하는 미래 중국은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입니다. 과기사회주의라고 자신들이 써요. 과학기술로 무장된 사회주의. 핵심은 뭐냐? 미국의 원천 기술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과학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면 이제 눈치 안 볼 거 아니냐. 그럼 그때 가면 싸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시 주석의 생각인 거죠. 시 주석뿐만 아니고 많은 중국의 과학자들이나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국제 분업 체계라는 게 그렇게 뭐 생각한 대로 가지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디커플링도 어렵고 그럼 미국도 디커플링 하고 싶지만 그거는 미국에도 엄청난 타격이 오기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대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그 대두를 중국이 안 사주면 팔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사도 되고 브라질에서 사도 되는데 굳이 미국에서 올가을에 가격이 그래서 폭락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가려운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핀셋으로 찝을 만한 부분들이 있는데 미국은 내년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다음에 한 번 더 하겠다고 본인은 생각하겠지만 제도적으로 어렵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중국이? 야 일단 좀 버텨보자. 네. 이 생각을 하는 게 훨씬 강할 거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구라는 영업구역을 이렇게 나눈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어려울 네, 것이다. 네. 중국은 그걸 알고 있다 이 말씀이시군요. 다카이치 총리하고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는 교수님 뭐 보셨어요? 그 아주 엄숙하게 거의 뭐 훈계조에 가까운 그랬어요? 얘기를 했습니다. 뉴스 잘 못 봤어요. 네. 네. 무라야마 대화를 지켜라. 네. 왜냐하면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아베의 후계자, 뭐 여자 아베, 막 이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역사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경합니다. 원래 그걸로 보수 우익으로 성장을 해왔으니까. 네. 물론 자민당 총재 시절에는 뭐 미국과의 그 총재가 당선되고 나서는 미국과의 협상이 잘못된 것 같아. 다시 해야겠다. 뭐 이랬는데 트럼프가 방해를 하니까 그대로 다 사인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도 안정적으로 전국을 네. 운영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중일 정상회담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라야마 정신을 잊지 마라. 무라야마 담화라는 게 전쟁에 대한 사죄 이런 걸 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다시 그런 쪽으로 돌아가면 중일 관계가 힘들어질 거다라는 이제 시주석이 좀 세게 나왔네요. 굉장히 세게 나왔죠. 네. 그건 이제 상대적으로 한국은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한미일 삼각공조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 이제 그 삼각 협력을 데이비드 캠프에서 했는데 그분들이 다 안 계시지만 어쨌든 일본은 미국과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라잖아요. 중국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 전략센터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본은 미국하고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근데 한국은 북한 요인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한미일 삼각공조에서는 한국의 고리가 제일 약하다. 그럼 내가 좀 그래서 더 이상 못 가게 땡겨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군국주의의 망령, 보수 우익 이런 거, 그다음에 남경 대학살 이런 것들을 기념식을 크게 하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서는
일종의 적개심 같은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731 부대 그 학살 세균전하는 영화도 만들고 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 미국이 중국하고 첫 번째 한 6.25 때 한 전투가 장진호 전투거든요. 미국과의 관계가 이 민족주의를 좀 동원해야겠다 그러면 장진호라는 영화를 개봉해서 네. 그걸 또 이제 민족주의를 네.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지금 일본도 그렇고 뭐 한국은 직접 방문을 해서 이렇게 좀 더 이상 미국 쪽으로 또는 한미일 쪽으로 더 미일 쪽으로 경사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를 하는 거고 일본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이 우리는 미국하고 같이 갈 거야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에 보였다. 네. 그게 이제 중국의 대외 전략에 그대로 투영이 돼 있는 거죠. 다카이치 총리가 30여 년 전에 그 무라야마 총리의 그 담화가 나오니까 그때 31살이었던가요? 도대체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근거가 뭐냐? 이렇게 쏘아붙였던 그 여성이 이제 네. 그 무라야마 담화를 강력하게 반발했던 그 여성이 이제 30여 년이 지나서 일본의 총리가 됐는데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번에 우리 한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중일 정상회담 때도 그렇고 다카이치 총리 굉장히 키를 낮추는 듯한 모습.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인 다카이치와 총리 다카이치는 다를 것이다라는 기대 섞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언제 그게 또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일본은 자민당이 예전같이 그 장악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명당 정권이 없어지면서 총리로 과연 지명될 네. 수 있을까도 걱정을 했다가 소위 유신회라는 그러니까 일본의 강력한 보수 우익하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갔죠. 네, 손을 잡아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국내 정치 기반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지도자가 됐잖아요. 정치 지도자가. 근데 일본은 내각 책임제 국가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면 언제든지 의회를 해산하고 새로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필요가 있고 기반이 없으니까. 네. 그런데 주변 국가하고 계속 각을 세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정치인하고 총리 다카이치는 다를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마 그걸 거예요. 그런데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있죠. 기반이 잡히면 아마 본색을 드러내지 않겠느냐라고 중국은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게 어차피 아베 망령이 떠들고 있고 유신의 강력한 보수 우익의 그 핏줄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거는 전국 장악을 위해서도 또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둘이 합쳐도 과반이 안 넘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굉장히 원래 내각 책임제 국가의 그 본질이 그렇습니다마는 그게 안 되면은 언제든지 의회가 해산돼 가지고 바뀔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급격한 어떤 우경화 이런 것들은 피할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일본 내부 정치 상황과 깊게 맞물려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어쨌든 한국과는 미래지향적 관계 뭐 과거 있죠. 늘 모든 정부가 다 네. 미래지향을 얘기합니다. 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금은 그런 면에서 첫 단추를 일단 한일 관계도 잘 꼈고 무엇보다도 셔틀 외교라는 거를 일본이 먼저 꺼냈다. 네, 네. 왔다 갔다 하자라는 얘기잖아요. 급할 때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거는 상당히 유화적 제스처로 한국에 접근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다카이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일본은 플라자 합의 때 이제 미국한테 세게 당했다고 표현할까요? 네. 이제 그때부터 지금 경제가 많이 밀려가고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에 아주 그냥 딱 붙어가는 선택을 해왔습니다. 열린여당이 항상 그랬습니다. 네. 유럽, 심지어 한국,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에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미 경세 하셨잖아요. 네, 네. 일본도 만약에 그런 안보나 경제에 대해서 미국이 아닌 사실
어떻게 보면 2차 대전 가해자고 그래서 미국 같은 흠뻑 얻어맞은 피해자인데 네. 만약에 그런 정책을 지난 70년 동안 하지 않았다면 일본의 지금 모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게 뭐 역사의 가정이 없기 때문에 네. 일본은 일본 나름대로 살 길을 찾은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변곡점에서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거든요. 왜 저렇게 미국에 붙어 있을까 이런 생각은 들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중국과 일본은 아시아에서 경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일본은 중국의 부상이 미국보다 더 싫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그래서 항상 그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거든요. 근데 혼자서 중국을 견제하기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제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사실 조선업 협력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협력하는데 트럼프는 한일을 경쟁시킬 생각도 갖고 있다. 네. 그러니까 뭐 조선업은 우리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일본도 조선 기술이 막강하죠. 그런 보도가 한때 나왔습니다. 네. 세계 최강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선택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외교적이고 전략적 선택은 항상 그 상황에서 그 당시 지도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왔기 때문에 뭐 옛날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됐을까? 그 사람이 없었으면 발전했을까? 이거는 사실 굉장히 얘기하기가 어렵지만 네. 어쨌든 지금까지 온 거가 일본의 또 기초고 거기에서 잘못된 거는 수정해서 왔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부터 한국과 어떤 관계, 미국과 어떤 관계, 한미일이 어떤 관계 이런 거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네.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외대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 이번 에이펙 회담 한미, 한중, 중일 이렇게 내정상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네. 이번 에이펙에서 교수님 보시기에 아주 주관적으로 재미삼아 누가 좀 보따리를 제일 많이 챙겨간 것 같아요. 역시 시 주석이 그 차기 의장국이기도 하지만 이번에 이제 보여준 거죠. 미국과 정말로 나란히 경쟁할 수 있는 네. 힘을 가졌다. 중국 내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제 미국은 중국을 압박하거나 어떤 제한 조치를 취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막 트럼프 대통령이 막 던지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합니까? 히토리오 뭐 이러면서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미국 일부 학자는 본격적인 정말 G2 시대가 시작된 거 아니냐. 물론 G1은 미국이에요. 밑에 오는 거지만 중국은 이제 거의 뭐 대등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제 본격적인 의미의 양강 시대가 시작이 된 거 아니냐. 그 얘기인즉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좀 바꾸라는 얘기도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외대 강준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만 명이 넘는 어른들이 위스덤 칼리지를 통해 삶의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스덤 칼리지가 한 일은 단 하나.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각 분야 최고의 지성들을 한자리에 모으는 일이었죠. 그리고 지금 위스덤 칼리지 2026학년도가 더욱 강력하고 압도적인 글로벌 연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전 세계 3천만 부를 돌파한 신화적 베스트셀러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이자 하버드대 정치학과 교수 마이클 샌델, 그리고 각 분야를 대표하는 국내외 최고의 지성 17명이 함께합니다. 여기에 교보문고 전자책 12개월 이용권, 3% GIN 멤버십 1개월, 3% 주식투자 멤버십 1개월까지 입학 등록만 해도 30만 원 상당의 혜택이 마구 쏟아집니다. 2025년을 가장 현명하게 마무리하고 2026년을 그 누구보다 완벽하게 시작하는 방법. 지금 최저 등록금으로 최대 혜택을 누리며 위스덤 칼리지를 시작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